당시 트랩류 같은 시골 사회에서는 가부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 가족들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위자였으며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드 베스테가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집의 가장이 시대의 변화를 예감하고 막내 아들을 상인으로 키워야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조셉을 포함한 그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었다. 드 베스테가의 가장은 막내 아들이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수준 높고 광범위한 교육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러기에는 템브로라는 마을이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친구인 마을 신부님을 찾아가 상의하기로 했다. 오랜 토론 끝에 소년을 에누 지역이 브렌느 르콩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이 내려졌다. 그가 받아야 할 수업이 가장 주된 목표는 불어 공부였다. 그것은 그가 플랑드르어밖에 몰랐기 때문이다. 벨기에는 지리적인 면에서는 통일국가였으나 인종적인 면에서는 분단국가였다. 북부에 사는 사람들은 플랭밍, 남부에 사는 사람들은 왈론이라고 불렀는데 조상이 같을 뿐 아니라 수천 년간 같은 역사를 지녀왔으면서도 그들은 아직도 서로 다른 언어, 즉 플랑드르어와 불어를 각각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사이에는 폭력만 없다 뿐이지 실제에서는 남북 아일랜드인들의 대립 못지않는 반목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왈론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의 처음 몇 달간이 어린 플레밍 소년에게 즐거운 시간이 못 되었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고향을 떠난 데다 그들이 사용하는 불어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짓궂은 남학생들이 가진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참아내며 공부에 착수했다. 얼마 후 그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트랩루에 있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는 효성 어린 편지를 보냈다. 짧으나마 처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올리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 많이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룬의 아이들에게 조금씩 말을 건넬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나 공부,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깨끗하고 편안합니다. 이곳의 책상은 트랩류에서는 큰 시장이 열렸을 때나 볼 수 있었던 대단히 훌륭한 것이고 맥주도 여간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를 조롱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한 대씩 쥐어받곤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왈룬 출신이지만 아주 훌륭하고 박식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따로 개인 교습을 받고 있답니다. 학교 생활 첫날에 저는 조금 쑥스럽고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책이며 펜, 종이 따위가 필요해도 아이들에게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 담임이신 대른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부탁을 잘 들어주셨습니다. 주일에는 한 왈룬 학생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눈에 띄는 모든 것의 이름을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학기가 지나감에 따라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 그는 대학 등록금이 농부의 가게에 무척 부담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다시금 펜을 들었다. 저는 장차 제 평생에 유용하게 쓰일 지금의 배움이 모두 부모님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왈룬 출신인데다가 도해지에 사는 상인들이 자제였다. 환경이 그렇다 보니 그는 자연히 유년 시절부터 가져왔던 묵상의 시간을 더 자주 갖게 되었다. 그는 공부하는 짬짬이 틈이 날 때면 홀로 오랫동안 시골길을 산책하곤 했다. 그러면서 달리 특별하게 친한 친구를 사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오직 파리에서 수사 수련 중에 있는 그의 형에게 편지를 써 보낼 뿐이었다. 이제 팡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의 형 오기스트는
수도원 생활에 매우 만족스러운 듯했다. 그의 편지에는 그런 만족감이 넘치도록 충만해 있으며 조셉은 약간 부러움까지 느낄 정도였다. 하지만 그런 생활이 매력적으로 보이긴 했어도 그로서는 자신만의 명상을 위한 삶을 염원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자식된 도리와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잠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열심히 공부에 전념했다. 그러한 노력의 대가는 자연히 성적표에 반영되었고 그것은 그의 부모에게 크나큰 기쁨을 안겨다 주었다. 당시 벨기에는 레오폴드 1세의 용이 주도한 지도로 국제 무역을 점차 발전시키고 있었다. 상업은 날로 번창하였으며 도시도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아들의 훌륭한 성적표를 받아본 플레밍의 한 평범한 농부 드 베스테는 자기가 자식의 재능을 올바르게 이끌었다며 매우 흡족해했다. 그러나 조셉은 시골길을 따라 외로이 거닐면서 자신에게는 성직자 생활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수도원에 점점 더 이끌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한 그에게 있어 결정적인 자극을 준 것은 그가 평생 처음으로 참석했던 한 부흥 미사에서의 설교였다. 그것은 구세주의 신부들이 주최한 것이었는데 강론의 내용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것은 비단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열광적인 청중들도 마찬가지였다. 제대 위의 신성한 성체, 감동적인 찬송가와 교리, 그리고 신비로운 분위기. 그 순간 그는 자기에게는 오직 한 가지 삶, 즉 세속적인 부를 추구하는 삶이 아닌 빈곤과 겸허와 복종의 삶, 하느님이 주관하시는 운명의 삶만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그는 밤새워 기도하면서 신의 도움과 안내를 갈구했다. 다음 날 그는 자신의 그러한 결심을 부모님께 알려야 했는데 자신의 그러한 결정이 아버지를 얼마나 실망시킬지 잘 알고 있었다. 이제까지 자신의 상업 교육을 위해 투자된 돈이 모두 가족들의 희생으로 어렵게 모아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로서는 참으로 난처한 심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가야 할 길은 확실하게 정해졌고 그 길을 따라야만 했다. 아침이 되자 펜을 잡은 그는 편지의 첫머리에 수녀가 된 자기의 누나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누님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누님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어려운 문제인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장래의 방향을 바꾸어 제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팡필 형님의 뒤를 따라도 되겠는지요? 그 갑작스러운 요구는 그의 부모에게도 너무나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대개의 부모들이 그렇듯이 그들도 저녁 늦게 불가에 마주 앉아 막내 아들의 미래를 거창하게 그려보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런데 그의 편지는 그러한 기대를 무산시키고 이제까지 그를 위해 감수해왔던 모든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아버지의 첫 번째 반응은 당장 아들에게 분노에 찬 편지를 띄우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침착한 아내의 의견에 따라 그는 우선 그들이 오랜 친구이자 조언자인 신부님과 상의해 보기로 했다. 그 현명한 신부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뒤 문제의 편지를 읽어보고는 그 학교에서 조셉을 가르친 적이 있는 자신의 친구에게 조심스러운 문의 편지를 띄워보냈다. 이내 돌아온 답장에는 그 소년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부흥 미사에 참석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래서 신부는 조바심하고 있는 그의 부모에게 만약 아들이 진실로 성직자의 몸을 담고자 한다면
그의 길에 장애가 된다든지 방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그의 감정이 진지하다 할지라도 부흥 미사에서의 설교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의 감정을 자극해서 야기된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는 없었다.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해줄 터였다. 신부는 젊은이에게 있어서 장애물이란 오히려 결심을 더욱 굳게 해주는 자극제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에게 거절보다는 의욕과 놀라움이 담긴 부드러운 편지를 보내라고 충고했다. 소녀는 반대라든가 장애가 없을 때라야 비로소 보다 명확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조셉이 보여주고 있는 열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게 곧 명백해졌다. 그는 그 어떤 일에도 이처럼 끈질기게 간청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수개월이 지났건만 학교로부터는 여전히 아버지의 희망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미래에 대해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긴 편지가 계속 보내져 왔다. 그 즈음 그의 형이 파리에서 루뱅에 있는 픽피스 교구로 전출을 가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그 당시로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지만 조셉의 인생 항로에 결정적인 전기를 가져다 주게 된다. 당시 조셉은 교회를 위한 봉사에 일생을 바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강렬한 염원으로 트라피스트회, 즉 영원한 침묵과 고된 육체 노동, 지속적인 기도 등을 맹세하는 가장 엄격하고 고행적인 수도의 일원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그러한 생각을 팡필에게 알렸다. 그러자 팡필은 형으로서의 사랑과 이해와 깊은 지혜로서 동생을 루뱅으로 초청한다는 답장을 보내왔다. 조셉은 이를 기쁘게 받아들여 드디어 1858년 12월 둘째 주에 난생 처음으로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팡필은 동생에게 수도원의 이곳저곳을 보여주고는 19세기 초 쿠드랭 신부가 창시한 그 수도의 내력과 목표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이 회의 원래 이름은 예수와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성체 성사를 영원히 앙모하는 수도회인데 지금도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보다 더 친숙한 느낌을 주는 픽피스 신부들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는 쿠드랭 신부가 1805년에 그의 본부를 설립했던 파리의 한 거리 이름을 본뜬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내 시기는 그들의 목표를 자극시켜주는 영감제였다. 즉 그리스도의 유년 시절은 어린이들의 교육과 성직 희망자들의 훈련의 기초가 되며 숨겨진 생애는 숭배심의 상징이 되고 공적인 생활은 강론과 선교의 바탕이 되며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고행의 생활로 상징된다. 팡필로부터 그 수도에 대한 열정적인 설명을 듣고 난 조셉은 트라피스트의 일원이 되고자 했던 꿈을 포기하고 예수 성심회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아버지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머리를 짜내어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그래야 조셉은 1년 중 가족애가 가장 돈독해지는 바로 그날 집으로 편지를 띄웠다. 거룩한 크리스마스를 맞아 저는 편지로나마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왜냐하면 이 위대한 축일이 저로 하여금 속세를 버리고 신앙의 삶을 택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복종하라는 하느님의 말씀은 비단 어린 시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님, 다시 한번 간절히 부모님의 동의를 간청합니다. 두 분의 동의가 없이 어찌 감히 제멋대로 이 생활에 입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 오기스트는 제가 그 수도원에 성과 대원으로 입학할 수 있으며 그러려면 반드시 새해 정초에 수도원장을 만나 곧바로 수련에 들어가야 한다고 편지로 알려주었습니다. 너무도 엄청난 행복을 고대하고 있는 당신들의 순종하는 아들이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고 난 지 일주일쯤 지난 후 드 베스테 씨는 아내와 자식들의 손에 농장을 맡겨둔 채 학교를 향해 출발했다. 마침 그날은 조셉이 생일이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예기치 않은 방문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일이 있어 루뱅에 가는 길이니 함께 가서 형과 같이 잠깐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는 여간 기쁘지 않았다. 픽피스 건물 앞에 도착한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아들에게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그날 내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으며 형과 식사한 뒤 초저녁쯤 귀가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었다. 남겨진 조셉은 드디어 자기가 성직에 입문할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당에서 예배를 마친 그는 형에게 부탁하여 수도원장을 만나보았다. 수도원장은 친절하고도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당시 19세였던 조셉은 보기 드문 미남이었다.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강인함과 건장한 체격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짙은 갈색 곱슬머리에 진솔한 느낌을 주는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짧은 면담을 마친 후 수도원장은 이 젊은이의 감정이 단순히 일시적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닌 진정한 것이라고 확신하고는 앞으로 픽피스 신부들과 함께 생활해도 좋다고 말하였다. 나중에 기록을 보면 프랑스와 두 베스테 씨는 수도원 입구에서 아들과 작별하면서 전혀 놀라움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체념한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모두가 신의 뜻이겠지. 수도원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간 이 젊은 학도는 혼신을 다해 기초 공부에 열성을 쏟았는데 그것은 때로 지나쳐 보이기까지 할 정도였다. 입교 후 며칠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 같은 방을 쓰고 있던 방필이 무언가 뒤척이는 소리에 잠이 깨어 눈을 비비고 살펴보니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동생이 아무것도 깔지 않은 차갑고 딱딱한 마룻바닥 위에서 잠을 이루려고 뒤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깊은 참회의 마음으로 수도원에서 제공하는 변변치 않은 간이 침대조차 사용하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그 수도원에서 엄격히 금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팡필은 그에게 그 참회의 잠자리가 주는 고행으로부터 나와 즉각 간이 침대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그가 이제까지 받아왔던 상업을 위한 교육은 새로운 생활에 오히려 결점이 되었다. 그것은 그가 사제에게는 꼭 필요한 라틴어를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수도에서는 그에게 평수사의 길을 가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하느님께 봉사하겠다는 일념에 차 있는 조셉에게는 서열이나 신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하찮고 불편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느님에 대한 봉사로 받아들여 최선을 다해 전력했다. 당시 그 수도에서는 큰 성당을 짓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일꾼들을 도와 기초 구멍을 파고 벽돌을 나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새 건물을 짓기 위한 땅을 고르기 위해서는 높다란 돛대 모양의 굴뚝을 허물어야 했다. 그런데 그 굴뚝은 주변에 벽돌을 부수고 나자 약간 기우뚱이더니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근처의 건물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다이나마이트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니 약삭빠른 일꾼들은 당연히 그 위험 지역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마침내 한 사람이 곧 이 쓰러질 듯한 굴뚝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바로 조셉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위로부터 조심스럽게 벽돌을 하나씩 드러내어 마침내 그 굴뚝을 헐어냈다. 짧은 여가를 이용해서 팡필이 그에게 라틴어 문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조셉은 그 특유의 집요함을 가지고 이 일에 매달렸다.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그가 단어를 외우는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모든 언어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이 언어를 새로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의 재능을 깨닫기 시작한 수도의 상급자들은 그에게 부족한 분야의 학문을 메워주려고 각별하게 신경을 썼다. 천재적이라기보다 노력형이었던 그는 이제 사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면 신학이건 세속적인 학문이건 가리지 않고 완전히 통달해 버리겠다는 강한 결의를 가지고 매달렸다. 이제 그가 수도원의 관례에 따라 영세명 대신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될 때가 왔다. 그는 다미안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가 왜 그 이름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앞날을 생각해 볼 때 그 시칠리아 용감한 의사를 자신의 수호성인으로 정한 것은 더할 없이 적절한 것이었다. 그 다미안이라는 의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로 일생을 보낸 후 사색이라는 여명의 시대에 그의 형과 함께 순교했다. 사제가 되기 위한 훈련은 바로 자아 수련을 위한 시간이다. 그에게는 좋지 못한 성격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힘든 일을 겪어야 했다. 그것이 비록 인간적인 면이라고는 해도 훌륭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야만 될 것이었다. 그는 화를 잘 내는 성질이 있어서 가끔 불같이 성을 내곤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내 후회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그래서 자기가 화를 냈던 상대방이나 그 사건의 목격자 모두에게 깊이 사과하고 모든 면에서 보상하고자 노력을 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침묵, 반성, 기도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는 이러한 좌우명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수도원 생활을 해나갔다. 이듬해 가을 그는 파리 근처에 있는 수련수사학교로 옮겨가게 되었다. 10월에 그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몸 담게 될 이 수도의 형제로서 청빈, 순결, 복종의 서원을 했다. 파리는 명성이 자자한 도시였지만 이 플레밍 출신의 젊은이를 놀라게 하지는 못했다. 학교 생활에 몰두하다 보니 자연히 그 도시를 유명하게 한 많은 것을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그즈음 집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것은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 그녀는 대단히 훌륭한 여성으로서 특히 그에게는 여간 자상하지 않았다. 그는 나중에 자기는 그 슬픈 소식을 접하고는 너무도 충격을 받은 나머지 기숙사를 떠나 성당이 한 외진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노라고 썼다. 그 일이 있은 후 그가 부모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를 보면 그에게 있어서 그때까지는 생소하기만 했던 죽음을 받아들이는 철학이 엿보인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 바로 오늘부터라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순간이라도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파리에 있는 동안 다미안은 엄청난 일과에 시달려야 했다. 장시간에 걸쳐 책상에 앉아 있다 보니 당연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의 여름 어느 날 이 젊은 수사는 실눈을 하고 안과 의사의 시력 검사표를 열심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날부터 그는 두꺼운 은퇴 안경을 쓴 채 세상을 보아야만 했다. 다미안이 다시 루뱅에 돌아와 신학과 철학의 마지막 단계를 접하게 되었을 때는 눈발이 내리는 늦은 가을이었다. 형제는 다시금 한 방을 쓰면서 강의실을 드나들었다. 루뱅 대학교는 전통이 오래된 훌륭한 학교로서 7세기의 의학과 법학, 예술 그리고 특히 신학을 가르칠 목적으로 건립된 곳이었다. 팡필이 처음으로 미사를 드리던 날은 가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한 10명의 친척들이 이 엄숙하고도 행복한 날을 위해 루뱅을 방문했다. 다미안이 형을 도와주는 가운데 두 아들이 제단 위로 오르는 것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역시 갓난아기 때부터 보살펴온 두 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읊어오던 기도문을 직접 읊조리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젖어오는 것을 느꼈다.
성당은 커다란 스테인 글라스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16세기 용감한 탐험 전도자인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를 묘사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두 형제는 신앙 전파의 수호신인 그에게 많은 기도를 올리며 자기네들도 바다 건너 이역 땅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는지 그해 여름에 한 소문이 수도원 안에 떠돌았다. 하와이 제도에 있는 주교가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긴급 연락을 해왔다는 것이었다. 과연 누가 행운아가 될까? 젊은 사제들은 모두 기대에 부풀었고 두 형제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드디어 무더운 6월 어느 날 소식이 전해졌다. 그곳에서 10명의 서품을 받은 정식 사제가 뽑혔던 것이다. 팡필도 10월 초에 있을 항해를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다미안은 아직 수련 중에 있고 정식으로 서품을 받기 전이었으므로 해외로 나가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서는 크게 실망했다. 남쪽 바다로 가는 파견단은 이후로는 오랫동안 없을 것만 같았다. 왜냐하면 이 수도원에서는 다음 10년 동안 남미 쪽으로만 파견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다미안은 자신의 슬픔을 감춘 채 애써 형의 행운만을 기뻐하려 애썼으나 마음이 무거운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운명이 그 이역의 섬나라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뚜렷이 확신하고 있었다. 흔쾌한 마음으로 그는 팡필의 긴 여행을 위한 준비를 도와주었다. 두 사람 모두 이번의 이별이 평생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들 가족 특유의 인내심으로 그에 대해서는 서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을이 다가오자 짐 꾸리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배에 실어야 할 물건들은 너무도 많고 다양했다. 이교도 아이들이 호감을 얻기 위한 묵주와 잡동사니들, 뜨거운 기후에 대비한 옷가지들, 열병을 견뎌내기 위한 약품들 따위가 그것들이었다. 그러나 팡필은 열병의 맛을 보기 위해 굳이 열대지방으로 찾아갈 필요가 없었다. 그중 유행성 장티푸스가 루뱅 전역을 휩쓸어 한 가구도 빠짐없이 심한 타격을 입혔다. 신부와 의사들이 각자의 일들로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장의 마차이 바퀴 구르는 끔찍한 소리는 이제 익숙한 소음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 가장 치명적으로 오염된 환경 속에서 죽어가는 환자에게 마지막 종부 성사를 해주는 일이 가 성직을 받은 팡필 신부의 반복되는 일과가 되어버렸다. 위험스러운 업무를 계속하다 보니 마침내 그 역시 병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열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동생이 그의 병상을 지키며 그를 간호했다. 그러나 그의 회복은 아주 조심스럽고도 더딘 것이었다. 팡필이 긴 항해 동안의 어려움을 견뎌내기 힘들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그의 파견대 자리를 누군가 다른 한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과연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 형제는 병상에서 긴 대화를 나누며 다미안을 위해 묘안을 짜냈다. 그래야 다미안은 그 수도원의 규칙을 어겨가며 파리에 있는 대수도원장에게 자신이 형을 대신하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던 것이다. 어떤 회답이 올 것인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처음으로 수도원 규칙을 위반한 것에 대한 죄스러움 속에 고통스러운 며칠이 지나갔다. 마침내 어느 날 아침 학생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기숙사로 수도원장이 들어왔다. 그의 태도는 전에 없이 매우 굳어 보였다. 자네가 신부도 되기 전에 굳이 가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네만 어쨌든 자네는 소원을 이루었네. 가도록 하게나. 수도원장이 냉담한 태도를 보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순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후에 그는 다미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는 처음부터 놀라울 정도로 규칙을 잘 지켜 어느 누구도 그에게서
흠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다미안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답을 들은 것이다. 가도록 하게나. 다미안은 마음속에 찬송이 가득 울려 퍼지는 것을 느끼면서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다.